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전쟁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전쟁사 알아야만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살펴볼 주제 어떤 겁니까? 네, 모처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함께 맞춰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40여일 만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전쟁. 두 번째, 흔히 이 전쟁을 가리키는 용어로 검은 황금에 의한 전쟁. 세 번째, 하이테크 병기의 실험장. 네 번째, 이 전쟁의 공습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는 약 10억 명. 저도 이 전쟁을 지켜본 10억 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펼쳐진 상황 다 지켜봤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발발한 전쟁이라고 해서 걸프전이라고 명명이 됐는데요. 1990년 8월 2일 전운이 감돌던 중동에 전쟁이 발발됐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다.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 무력 제재안을 결의했다. 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군이 무조건적으로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곧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34개국이 참여한 다국적군이 결성됐지만 이라크군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1991년 1월 17일 대대적인 야간 기습 공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걸프전의 막이 오른다. 일단 걸프전은 현대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준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보통 한 4세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나폴레옹 시절의 전쟁 형태를 1세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시절은 사실 뭐 대규모의 기동수단은 없었고요.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말 타거나 그렇게 해서 싸우는 싸움인데 보통 선과 선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치 앞을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싸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산업혁명이 본격화가 되고 철도가 등장하고 이렇게 증기선이 등장하고 하면서 나온 전쟁의 형태가 2세대 전쟁.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나 이런 걸로 대량의 물자가 들어와서 전선을 구축하고 싸우는데 전선을 극복할 수단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참호전 같은 그런 지리멸렬한 전쟁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병기들, 그러니까 전차나 항공기들이 적용이 돼서 싸웠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때부터 이제 소위 3세대 전쟁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솔직히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완벽한 3세대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위 전격전이라는 걸 통해서 기동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완벽하게 이룬 사례가 바로 걸프전이다. 걸프전이라고 하면 뭐 신무기의 각축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바꿔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의 재고 처리와 함께 신무기의 쇼케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쟁의 장면들이 생중계되면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프전이나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정말 많은 소재를 제공하죠. 실제로도 걸프전은 이른바 하이테크 병기들의 각축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세환 기자의 무기고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걸프전은 전쟁의 개념을 바꾼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먼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스텔스라는 의미는 아주 은밀하다는 뜻이죠.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만들어준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근데 사실 전투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전투기처럼 기관포가 달려있거나 공대공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지 한 발 혹은 두 발의 폭탄을 싣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스텔스 전투기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라크 전체의 중요한 전략 목표물 40% 이상을 이 스텔스 전투기 혼자 파괴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이 스텔스 전투기는 단독 작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들어가기 위해선 전자전기가
적의 레이더망을 소독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자전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이 F-117은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단독으로 몰래 들어가서 목표물을 파괴한 다음에 유일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F-117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괴하죠. 그 기괴한 모습 때문에 나르는 달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때 당시에 스텔스 전투기 모양은 저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의외로 이 스텔스 전투기의 개념이 들어갔던 게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는 컴퓨터 그래픽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상태였죠. 놀랍게도 F-117은 설계자들이 일일이 숫자법으로 계산해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파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반사하기 위해서 저런 기괴한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치 헬기입니다. 걸프전 공습의 첫 시작을 알린 아파치 헬기였죠. 고도 15m를 유지하고 날아가 이라크군 방공센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미군은 특히 아파치 헬기를 야간 작전에 집중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보면은 아주 새카맣게 칠해져 있죠. 어둠 속에서도 사물 식별이 가능해서요. 야간 작전 능력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아파치 헬기 앞에 보면 동그란 어떤 물체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바로 적외선 탐지기와 연령상 탐지기입니다. 3km 밖에 있는 그 어떤 목표물도 잡아낼 수 있고요. 이 목표물을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30mm 기관포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걸프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도 아파치 헬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죠. 이라크군이 스커드 미사일로 사우디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급하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전개시킵니다. 이라크의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해서였죠. 자, 근데 사실 초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신화는 과장된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전개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실제 요격률을 살펴보면요. 10발의 스커드 미사일 중 2발만이 요격에 성공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직 이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패트리어트 시리즈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요격률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토마호크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쓰던 근접 전투용 무기였죠. 자, 미국은 이 토마호크라는 이름을 자신들이 만든 최첨단 순항 미사일에 붙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죠. 토마호크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자,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하고 차이가 뭘까요?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하지만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었죠. 자,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지형 대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걸프전 때 바로 이 방법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라크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대조할 지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새로운 방법을 쓰게 되죠. 바로 이라크와 이란 국경의 자그로스 산맥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씁니다. 사실 이게 순항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하 0.8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아주 정확하게 이라크의 전략 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의 평가에 따르면요, 이 토마호크 미사일 덕분에 많은 다국 접근 전폭기들이 위험한 임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무기들이 전투 작전과 맞물려 어떻게 다국 적군의 승리를 가져다 줬는지 토크멘터리를 통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걸프전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걸프전을 검은 황금의 전쟁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검은 황금, 석유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석유는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현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석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들쑥날쑥하게 되고요. 네. 중동전이 뭐 2차, 3차 중동전, 4차 중동전 이렇게 나면은 계속적으로
유가가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일 쇼크 저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강대국들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간에 중동의 정세를 안정시켜야 된다. 바로 그러한 맥락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1980년부터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했습니다. 아 자꾸 싸워요 걔네들. 그렇죠. 이란 하면은 페르시아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동을 굉장히 휘어잡던 하나의 축이고. 근데 이라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을 중동의 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군사력이 뭐 한 세계 4위권. 그다음에 아이고. 중동 내에서는 가장 군사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쟁의 여파로 전쟁을 이렇게 길게 하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8년을 했는데요. 경제가 파탄나죠. 그렇죠. 이라크 경제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라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변국에서 빌리고 막 이러면서 끌고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 중에 하나가 쿠웨이트였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무려 140억 불을 빌려왔습니다. 140억 불이요? 네, 140억 그러면 불입니다. 14조 원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개념을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이런 140억 불을 빌리고 나서도 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얘기를 합니다. 이 140억 불을 탕감을 해주고 100억 불을 긴급 차관을 더 빌려달라. 정신이 좀 반쯤 나간 상태였군요. 내가 윤전현 아나운서한테 알았어, 오늘 빌려줄게. 10만 원을 빌렸는데 오빠 나 10만 원은 없애주고 나 한 8만 원만 더 빌려줘봐. 이거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이거 쿠웨이트가 침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일종의 돈으로 평화를 사는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나 막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국은 돈으로 산 평화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 140억 불을 탕감하고 100억 불을 줘라고 얘기하니까 쿠웨이트가 탕감 못 해줘. 대신에 우리가 5억 불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후세인이 이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럴 바에는 아예 쿠웨이트를 집어삼키겠다. 아이고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1990년 8월 2일에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참 못됐네. 아 근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닌가? 아 근데 사실 후세인의 입장에서는 네. 예전부터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부터 쿠웨이트는 자기네 땅이었다. 이런 논리였어요, 사실.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접경지대 바스라가 거기에서 아주 엄청난 유전지대인데 이라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스라 국경지대에서 쿠웨이트가 석유를 시추하면 우리 쪽에 있는 유전 밑에 파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또 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걔네가 훔쳐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성과 한음을 봤었어야지. 나무가 넘어와서 그 과일이 그냥 누구네 것이냐 뭐 이러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주변 아랍 국가들 야, 왜 저래? 라고 좀 어이없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중동 현지를 양 의원님은 많이 가셨다면서요? 예, 뭐 중동에서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네. 중동을 보고 있으면요, 중동의 가장 큰 형님은요, 네. 큰 형님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있는 그 왕가가 제일 적통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적통이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그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우디입니다. 네. 이 두 나라만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나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요르단 국왕 이름도 후세인이었어요. 후세인 국왕이 나서면서 중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후세인하고 후세인이 만났네요. 후세인과 후세인이 만났는데 그 후세인 대통령은 이 사태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거는 쿠웨이트를 점령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쿠웨이트라는 나라 자체가 막 워낙 나라가 혼란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를 세워주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네. 아 진짜 어처구니 생각이 없는 거야, 뇌가 없는 거야. 사실 전 세계가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이 반응을 합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는요, 당시에 이제 전쟁을 오래 하면서 미국의 지원을 이라크가 잘 못 받으니까 결국은 소련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라크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련에서 사오고 받아오고 하는데 그 소련조차도 야, 이건 잘못된 거라고 소련까지도 같이 비난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거 서방 세계도 큰일 났죠. 왜냐하면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지대의 대부분의 그 네. 시주권이나 시굴권 그런 투자하고 이런 데가 미국하고 영국으로 서방 세계는 이게 쿠웨이트 당장- 안에 있는 유전권을 미국과 영국이 갖고 있었으면 이건 아유 뭐. 말이 안 돼. 당장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니까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국적군이 참여하면서 이제 걸프전이 시작이 된 건데 분명히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우리 6.25도 마찬가지지만 연합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왜 걸프전에서는 다국적군이라는
그러니까 연합군이라고 네.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Allied Forces라고 하죠. 그다음에 다국적군이 하면 이제 Coalition Forces라고 하는데 보통 다국적군이 뭐냐면 어떤 국제 연맹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합의가 된 명분을 찾아서 그 여러 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는 걸 보통 이제 우리가 다국적군이라고 해요. 근데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어떤 군사적 동맹 같은 관계가 좀 필요해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윗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을 때려가지고 아랫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는 거는 다국적군 같은 거고 내 동생이 셋이 있는데 막내를 누가 때려서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는 약간 연합군 같은 느낌이죠. 미국이 쿠웨이트에 방문하게 되어준 특별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역시 쿠웨이트가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입니다. 위치 자체가요. 쿠웨이트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페르시아만 안쪽에 제일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를 견제하기 굉장히 좋고 요충지죠.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지역인데 여기를 이라크 같이 소위 말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장악을 했을 때는 중동 지역의 정세를 더 이상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걸프만 지역에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이 미국, 영국계 회사들이에요. 결국 그게 한 나라가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의 이권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능력이 무엇이다? 자주 국방. 근데 이 전쟁은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대승으로 40여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근데 참전하기 전에는 소모전을 예상을 했었다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의 병력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때 전시동원까지 해가지고 130만 정도의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군단이 8개고 저는 사실은 이 예상이 있었다는 자체가 좀 놀라운 게 최첨단 병기, 그야말로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난 미국이 병력의 차이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요. 네. 그 싸우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무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미국이 갖고 있던 전략의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핵을 막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전략, 전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해서 병력을 희생을 줄일 거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론 중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특히 오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적 중심, 뭐 예를 들어서 지휘부, 그다음에 통신시설, 뭐 그다음에 적 분대, 적의 중심부를 파악해서 중심만 쓰러뜨리자,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싸우는 경우에도 보면요, 키 작은 사람이 덩치 큰 사람하고 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명치. 그쵸? 명치. 이제 보통 뭐냐면 적분전은 명치요? 이제 보통은 야, 적의 가장 중요한 신경망을 지휘 통신망을 전부 끊어버리면은 얘들이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술을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전쟁 자체가 막상 지상전은 한 4일 정도밖에 안 네, 됩니다. 지상전은 거의 없었어요. 예. 5주가 항공전입니다. 그러니까 공군 폭격이지 전부 다. 네. 폭격으로 거의 계속 두들겨 패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정리만 하는 맞아요. 그런 형태의 전쟁을 수행을 한 것이죠. 갑자기 궁금한데요. 사실 전쟁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왜 날씨, 기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이 걸프전도 사막에서 있었던 건데 네. 기상이 좀 중요한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막에 나가 보시면은요 네. 정말 답이 안 이거 나옵니다. 가보셨잖아요. 카타르군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래봤었는데, 아, 훈련도 하셨어요? 예, 이제 제가 교관으로 가서 이제 훈련시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겁니다. 당장 여름이 되면은요 온도가 뭐 48도, 50도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밖에 나가 있으면 1시간 정도 있으면 사람이요 거의 탈진이 돼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은요 사막은 여름에 전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이 지나고 나면은 전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프전이 시작되자마자 요번에도 또 미 공군 전략사령부에서 한 네. 일이 뭐냐면 슈퍼컴퓨터를 가져와서 어. 몇십 년 동안의 이라크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상 시뮬레이션, 예측 시뮬레이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기상청을 세웠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걸프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이라크군이 불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 먼저 한 일이 쿠웨이트 유전지대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니까 이게 항공작전에 막대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요게 바람이 언제 불어서 요게 언제 제껴지니까 그때 작전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최첨단 시스템을 동원해서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를 동원할 만큼 이 철저히 파악했는데 다국적군 그 다음에 전술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저트 쉴드하고 데저트 스톰인데 데저트 쉴드 사막의 방패, 사막의 사막의 폭풍. 폭풍.
그러니까 일단 데저트 쉴드는 뭐냐면 이제 8월 1일 날 침략을 당하고 이제 미국은 10만 명 정도가 최초 동원이 될 계획이었고요. 제일 먼저 도착한 거는 82 공수사단의 2여단이라는 부대가 먼저 도착합니다. 4천 명 정도의 병력인데 그야말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 부대가 먼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8월 9일 날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8월 2일 날 이 침공이 있었으니까 일주일만 도착을 한 거죠. 여기가 파견된 건 어디냐면 일단 먼저 사우디로 간 겁니다. 사우디로 혹시 이제 이 쿠웨이트를 침략해 들어왔듯이 이라크가 밀고 내려올까봐 먼저 전개를 한 거죠. 이제 8월 17일에 그 아파치 헬기 뭐 한 18대, 그다음에 뭐 카이오와 정찰 헬기 13대 이런 정도의 항공 전력이 추가가 되면서 일단 최초 방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 사막의 방패 작전입니다. 사막 방패. 예. 그 다음에 엄청나게 폭격을 하면서 사막 폭풍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파치 헬리콥터가 시작을 하게 진짜 됩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죠. 네. 지상 15m로 날아가서요. 그 전방에 있었던 이라크군 레이더 기지를 단 4분 만에 전부 다 없애버렸죠. 초토화시켜버렸죠. 예. 이라크군은 대공 레이더와 통신 시설, 지휘 통제소 등으로 연결된 주요 전략적 기지를 구축해 두었고, 이 시설들은 타국 적군의 1차 공습 타깃이 됐다. 중무장한 아파치 헬기가 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면서 시작된 바그다드 공습은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하듯 펼쳐졌다. 압도적인 공중 폭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라크군의 제공권을 빼앗아 군사력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타국 적군의 전술. 천여 시간에 걸친 공중 폭격은 작전 명칭 그대로 사막의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라크군이 자기네 주요 그 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계 레이더만 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이라크군의 그 대공 레이더 기지나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위성으로 찍으려고 해도 안 보이죠. 너무 기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드론을 썼어요. 아. 드론을 날려요. 그러면 레이더에 잡히잖아요. 네. 이라크군 레이더에. 그럼 이제 레이더를 다 켜는 거예요. 켜서 요격할 때쯤 되면 또 빠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드론을 다 날린다고요. 그러면 드론이 날라오니까 그걸 다 요격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첫날 아마 이라크군이 이런 발표를 했을 거예요. 언론에서 수백 대의 다국적군 전투기를 맞아요. 격추 많이 했다. 네. 근데 나중에 발표된 걸로 따지면은 우리는 한 대도 안 떨어졌는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드론이었고. 네. 걸프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CNN 생중계거든요. 그 피터 네트 기자가 마지막까지 바그다드 시내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공습 장면을 이 사람이 내보내요. 그 장면이 맞아. 저기 다 펄에. 그 저기에서 계속해서 팡팡팡팡 이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계속 대공포가 나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보도 통제를 또 해요. 이런 걸. 왜냐하면 그 전쟁이라는 게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절대 아니에요. 희화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니까요. 절대로요. 이거를 뉴스로 본다는 거는요, 아이들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좀 섬뜩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 미디어라는 게 예.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도 있었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미국이 네. 소위 이제 그 베트남 전에서 패배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미국의 본토의 지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꾸 미군 자체가 희생되고 전쟁에 지는 듯한 모습이 보도로 나오고 해서 그야말로 국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지고 맞아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어떤 전쟁을 끌고 가지 못한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였다. 이런 판단하에 굉장히 좀 소위 우리가 공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언론들을 상대로 뭐를 보여줄까, 뭐를 보여주지 말까 이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옵니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가 그게 이제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공모실에서 오퍼레이션 필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필터링을 한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장면들은 미국이 허락한 장면들만 우리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CNN이라는 매체도 미국에 바탕하고 있는 매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영리한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전 세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미국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라크군이 상대가 될 수 없구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접한 이라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는 못 싸우겠다. 우리는 지겠다. 이러한 적국의 의지를 꺾는 것, 이게 사실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왜 중간부터 보도 통제를 한 건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정말 힘이 센 깡패 같은 미국이 약한 이라크를 괴롭힌다라는 모습으로 일방적으로 비칠 거를 우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위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죠. 걸프전 막바지에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아 맞아요. 예. 예. 이라크군의 사기를 꺾은 타국적군은 전면 지상전을 전개한다. 압도적인 전력차에 밀리던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철수를 결정하는데 그만 비극이 벌어지고 만다.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잇는 80번 고속도로로 철수하는 이라크군에게 무차별 공중 폭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라크군 수만 명의 시체로 뒤덮인 죽음의 고속도로. 이 참혹한 전투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전쟁 폭력이라는 비난 여론까지 일기 시작한다. 단 한 명의 사람, 저기에 있었던 단 한 마리의 생물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여론이 형성됐냐면 도망가는 이라크군 등 뒤에 미군이 총을 쏜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학살이라는 표현까지도 사용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 마사크라고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요. 어떤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틀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부터는 모든 전쟁 수뇌부에서 군사 작전이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역시나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자, 이런 걸프전에서 저희가 짚어볼 것 중에 중요한 전투로 꼽은 이 사례가 두 전문가분들이 뽑아주신 게 달라요. 자, 먼저 이세환 기자가 뽑은 사례 어떤 사례입니까? 일단 이스팅 전투를 꼽았습니다. 이스팅 전투요. 예, 일단 그 레프트 훅 작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허준 씨께서 아주 네. 좋아하는 단어 드림 매치가 여기서 열립니다. 드림 매치 설레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라크군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 메디나 네. 사단, 그다음에 타라크샤 하무라비 최정예 기갑 오, 예. 부대였거든요. 그 부대대 미국의 제7군단 기갑 부대 병력이 부딪히게 되죠. 이 기갑 부대는 사진도 많이 인터넷에 올라왔었어요. 네. T-72 전차와 네. 미군의 최신형 M1 에이브라임스 전차가 부딪혀서 네. 과연 누가 셀까라는 맞아요. 야, 그 저 장면. 이게 전차들이 쫙 도열해서 딱 망원경을 들고 살핍니다. 그래서 자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포가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저 진짜 봤거든요. 그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일단 공군력 A-10기나 아파치 헬기가 일단 한번 훑고 지나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군 기갑부대가 가면서 교전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라크군이 한 발 쏠 때 미군은 3발 정도 쏠 수 있었어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예.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군이 포를 쐈거든요. 마치 버터를 뜨거운 칼로 찌르는 것 같았대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포탑 자체가 30m 위로 날아가서 그 완전 전차 자체가 분해되는 경우가 있었고, 박살이 나는 거군요. 두부 잘리듯이 아이고. T-72가 양쪽으로 잘리는 그- 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전차의 질, 전력의 질이 네. 너무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났었고요. 그 레프트 훅 작전이 성공을 했었죠. 왜 레프트 작전이요? 왼쪽으로 크게 돌아서 친다. 사실 항상 이 전술을 보면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레프트 훅. 이세영 기자는 이 이스팅 전투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양 의원님은 어떤 전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다양한 특수작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쿠웨이트 기만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나 수도 해안 쪽에 쿠웨이트에 이제 이쪽으로 미 해병대가 들어갈 것이다. 미 해병대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당연히 상륙을 위해서 있겠죠. 네. 그러니까 미 해병대가 쿠웨이트로 상륙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라크군에게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륙 작전은 역사상으로 봐도 항상 처절했거든요. 그쵸. 보통 이제 상륙작전을 하면은요, 우리 돌격해 들어가는 게 1파, 2파, 3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가 이제 한 번 들어가는 그 부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1파가 90%가 죽고요. 그러니까요. 2파가 50%가 죽고 3파가 한 20-30%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였던 게 라이언 일병구하게 보셨죠? 아, 네, 봤어요. 거기에서 붕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이 해치가 덜컹 열리는 순간 바바바바바바바 이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군이 양동작전을 합니다. 기만을 합니다. 뭐든지 간에 모든 싸움, 아까 레프통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싸움을 하기 전에 한번 페이크 모션을 한번 취해줘서 상대방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난 다음에 때려야지 그래야지 이제 큰 상대방이 충격을 주니까. 큰 충격을 받는 유도를 거거든요. 하는 그래서 뭐냐면 당시에 이제 딱 6명의 미 해군 네이비실 특수부대원들이 그 해안에 들어가서 해안 안에다 폭약을 심어 놓습니다. 쫙 폭약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폭약을 딱 터트리면 뭐냐면 마치 함포 사격을 하듯이 물기둥이 쫙쫙쫙 올라갑니다. 이걸 보고 이라크 군들이 야 드디어 미국이 상륙한다. 상륙을 시작했구나. 공화국 수비대가 쿠웨이트에 있던 부대들이
2계사단 정도가 이쪽으로 원래 이제 사우디 쪽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해안으로 들어온 줄 알고 못 가고 거기에 막혀버립니다. 바로 그 막혔던 병력들 중에서 아까 그 죽음의 고속도로에서 죽은 병력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미국이 또 굉장히 다양한 폭탄들을 많이 썼는데 꼭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폭탄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위력 시위 같은. 위력 시위 같은 폭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빅블루 82라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기화 폭탄이 있습니다. 이건 폭탄이 데이지 커터.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게 일반 폭격기엔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수송기 안에 집어넣어서 수송기에 꽉 찹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수송기라고 하면 커다란 예. 날개가 막 운동장만한 그 비행기가 수송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C-130 수송기 같은 거에 심을 수가 있는데 거기 한 개 싣는다고요? 네, 한 개 들어갑니다. 한 개 들어는데 얘를 딱 떨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산악 같은 데 그걸 떨구면은 빵 크게 터져서 거기가 평평해집니다. 산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 폭탄인데 얘를 이제 섬 같은 데 떨군 겁니다. 무인도 같은 데 떨군 섬이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섬에 있는 그 위에 지형이 다 날아가면서 폭발력이 세다 보니까 버섯구름이 일어납니다. 버섯구름이 일어나니까 당장 이라크 분들이 공포에 빠집니다. 그걸 보고 전부 기겁을 해서 다 총을 버리고 항복해 나옵니다. 이게 영국군도 서가요. SAS가 근처에 작전을 하고 있다가 버섯구름 보고 미국 애들이 미쳤습니다. 핵 쐈어요. 이렇게 자기 보고를 해요.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투병으로 파병이 된 거는 아니지만 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같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일단 의료 지원단이 갔습니다. 의료 지원단이 가서 이제 우리 전체 병력은 한 300여 명 정도의 병력이 갔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의료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군수 지원 같은 것들을 위해서 공군 그 C-130 수송기가 5대가 파병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잘한 조치인 게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외 파병 못하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파병은 못하는데 전비는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전비를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쿠웨이트 같은 나라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너희는 국제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투 병력은 아니지만 의료 지원 병력을 보냄으로 해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이러한 좀 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었죠. 저는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한 또 이야기를 하나 꺼내 볼게요. 예. IS요. 예. IS의 활동이 걸프전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소문이. 그 사실은 이제 모든 뿌리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시와 순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슬람 종교가 극단화됐기 다른- 때문에 생긴 것이긴 한데 사실 이 관측이 틀리지 않은 것이요. 결국 지금 IS의 뿌리는 2004년 정도에 그 이라크에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선희 씨도 참수를 했던 HY,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IS의 뿌리가 됩니다. 근데 그런 IS가 그렇게 들어와서 그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생길 만큼 활동했었던 계기는 뭐냐? 미국이 이때 걸프전을 정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들어가서 후세인만 제거했을 뿐이지 이라크의 미래를 제시 못합니다. 후세인이 굉장히 잘못했죠. 시아파를 억압을 하면서 많이 학살하고 순위파 어떤 이익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억지로 나라를 끌어왔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구도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줘가면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 거기 있던 그 순위파 인원들을 전부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 바스당 인원들을 그렇죠. 전부 해산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면 당연히 이제 다수민족이 시아파가 정권을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순위파의 인원들이 전부 IS 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원이 됐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IS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수준이. 그렇죠. 교육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 자체가 그 알카에다나 이때는 못했는데 IS 때는 보면은 약간 나라 비슷하게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IS가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비극이 잉태된 게 사실은 바로 이런 걸프전 면이 있는 것이죠.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 걸프전. 이 전쟁이 막을 내리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트남 증후군을 완전히 떨쳐버린 전쟁이었다.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대다수의 국민들만큼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를 없앰으로 해서 결론이 났는데 우리는 아직 사담 후세인을 결론내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사담 후세인. 참 독재자 이런 독재자 이름 유명한 독재자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토크멘터리 전쟁사가 주목한 걸프전의 전범은 바로 사담 후세인입니다. 걸프전의 전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이 미국은 걸프전 이후 후세인을 사라져야 할 악,
지목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패장 사담 후세인,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 계속 잘 살았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걸프전의 목표는 쿠웨이트의 해방이었지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라크로 들어갔을 때 제2의 베트남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했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제사회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은 후세인은 권좌를 놓친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이라크 자체가 아스당의 어떤 일당 독재, 그 다음에 그 수니파, 특히 후세인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소수의 수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잘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2003년에 미국이 다시 이라크 자유작전을 통해서 재침공을 하기 전까지 계속 후세인은 권좌를 지켜옵니다. 그 후세인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요. 생긴 것도 좀 웃겼어요. 이라크 내에서 직업이 많아요. 뭐 저술가 겸 베스트셀러 작가 겸 어떤 사회 봉사 활동가 겸 대통령 겸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인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자국민에 대한 테러예요. 자국민을 테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에 테러를 대한 저지른다고요? 테러예요. 예. 소수의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에 대해서 무자비한 테러. 더 쉽게 말하면 쿠르족이나 시아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독가 실었어요. 더군다나 이라크는 이라크 정부에서 고문이 합법이었어요. 아, 정말요? 더 웃긴 건요. 요즘 뭐 여성에 대한 그런 범죄가 많잖아요. 네. 당시 이라크에선 이라크 그 비밀 경찰 내부엔 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네요. 하는 짓이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일단은 기본이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밀 경찰을 곳곳에 심어놓고서 불순 세력,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서로가 의심하는 사회. 그것만큼 통제하기 쉬운 방법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요. 1968년 무혈 쿠데타에서 활약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다가선 사담 후세인. 마침내 이라크의 제5대 대통령에 올랐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독재에 나선다. 비밀 경찰 조직을 강화해 치밀한 감시망을 구축한 후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 정치, 탄압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숨죽여야 했다. 악명 높은 후세인의 철권 통치는 그렇게 24년이나 지속됐다. 아들 둘이 이제 우다이하고 쿠사이 후세인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이제 특히 우다이 후세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미치광이라고 부를 정도의 이라크 내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아들이 더 하나. 예, 더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독가스를 사용했던 그거 자체가 나중에 후세인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됩니다. 근데 후세인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인물이 이때 등장을 또 했죠. 오사마 빈 라덴. 그렇죠. 근데 이 빈라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빈라덴이 어떻게 보면 걸프전에서 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걸프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오사마 빈라덴은 아시다시피 그 소위 지하드 활동,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해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소위 이제 사우디의 부자 집안의 네. 이제 뭐 7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네, 돈 많은 아들이고 그런데 89년 정도에 이제 그 소련이 철군을 하면서 아프간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는데 바로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이라크가. 그러니까 이때 이 빈라덴이 사우디에 제안을 합니다. 사우디 왕가에 제안을 합니다. 쫓아가서 아버지가 힘 있다 보니까 왕가도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내가 아프간 전쟁 때 해방 전쟁 때 쓰던 우리 무자히딘 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얘들한테 장비와 돈을 주면 내가 가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보호를 요청한 상황인데 미국을 믿겠습니까? 빈라덴을 믿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마음만 받아줄게. 그렇죠.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빈라덴이 생각한 것은 우리 메카가 있는 이 아랍의 성지에 감히 미군이 군합발로 들어와?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미군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군에 대한
테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싸웠을 때는 그 많은 장비라든가 뭐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스팅어 미사일 이런 거를 전부 CIA가 대줬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소위 미국을 적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사실은 쿠웨이트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누가 도웁니까? 아무도 못 도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특히 중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원리주의예요. 종교 원리주의에 아주 충실한 인물이었거든요. 어떤 그들 입장에서 봤었던 어떤 제국주의가 메카를 짓밟는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9.11까지 가고요. 근데 이 9.11이라는 사태가 미국한테는 다시 한번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돼요. 계기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벌어졌다. 뉴욕의 상징이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범으로 지목하는 한편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세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정조준한다. 사라져야 할 악의 세력인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 공습에 나서는 미국.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세력으로 이 지목된 후세인은 결국에는 도망자로 좀 전락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튄 거죠, 후세인에게. 그 전쟁이 사실 시작되자마자 거의 한 달 이내에 후세인은 도망을 가기 위한 이제 굉장히 길을 찾는데 도망을 못 갑니다.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사막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퇴로가 전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티크리트라는 지역에 순위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한 농가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은 허름한 민가의 지하에 불을 파놓고 예, 그 안에서 굴 안에 들어가서 공기통에 거기다가 이렇게 외부 공기를 쭉쭉 빨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가 잡혀 나옵니다. 2003년 4월 이제 이때 정도에 이제 수도를 비우고 이제 도망가는데 2003년 같은 해 12월에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바그다드 공습과 동시에 도주한 후세인을 쫓던 미 특수부대는 그가 고향 인근의 은신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안파치 헬기로 현장을 급습하며 개시된 레드던 작전. 작전 2시간 만에 후세인이 숨어든 지하 참호가 발견된다. 땅굴로 숨어든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5개월 전에 두 아들이 미군에 사살된 탓인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체포된 사담 후세인. 그는 이라크로 넘겨져 전범 재판에 회부된다. 후세인이 잡혔던 사진 보면 야 정말 몰골이요. 예. 사형 나갈 때 당시에 후세인은 어땠나요? 후세인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뭐 굉장히 정당한 일이다. 자기가 한 짓이 예, 정당하대요? 모든 일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결정이 됐을 때 얘기를 한 것이 나는 군인이니까 총사령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라크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면서 후세인의 생은 끝납니다. 어쨌든 뭐 후세인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 전범의 끝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전 세계가 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긴 하지만 2011년에 가다피가 제거가 됩니다. 네.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다국적 분이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습 지원만 해줬었는데 이때 보면 가다피는 결국 권제에서 올라와서 도망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잡혀서 구타를 당하다가 총상을 입고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정말 재판조차 못 받은 직결 처분이 된 그런 비참한 결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 독재의 끝은 이렇게 허망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처절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북한에게 주었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독재자 확실합니다. 권선징악. 악에겐 항상 처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사를 통해서 또 많은 거를 배웠는데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전쟁사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터크멘터리 전쟁사의 무대는 세계 최강국 미국 그리고 미합 중국을 탄생시킨 전쟁. 18세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자유와 독립을 외친 전쟁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과연
미국 독립전쟁의 교훈은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가 세금입니다. 하여간 돈 되는 데 막 갖다 붙이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영국 해군이 진 유일한 패배예요. 아 진짜요? 정확하게 적용. 고급 지휘관들이 막 핑핑 쓰러지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도의 영국군의 기강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극적인 얘기하고 영어 낚아채가고 빗속을 들고 딸리는 거 있어요. 사실 이게 뻥이에요. 그래요? 그때로 말하는 밤의 황제였죠. 파티의 총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아이고. 걸프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잘못된 전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CNN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되는 모습들 보면서 전장의 참혹함과 격리돼서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쟁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첨단 무기에 대한 맹신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이라든가 전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좋은 무기를 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할 때 초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첨단 무기가 의미가 있었지만은 전쟁이 계속되면 될수록 첨단 무기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계속 옵니다. 뒤엉키는. 예,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전쟁의 인식과 흐름을 바꾼 데서는 엄청나게 기여를 했지만은 역효과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적해주고 싶습니다.